서울 변두리 낡은 시장 골목을 배회하는 한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노숙자라 여겼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으며 상인들은 냄새난다며 쫓아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바로 500억대 자산을 가진 한서건설의 창립자 한은옥이라는 사실을. 남편과 아들을 잃고 친척들의 배신에 상처받은 그녀는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졌다. 돈이 아닌 진심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사람을 만났다. 가난한 싱글맘 요양보호사 박미정.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국밥 한 그릇을 건넨 그 손길이 은옥의 마지막 유언을 바꿨다. 은옥이 세상을 떠난 후 미정 앞에 나타난 변호사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고인께서 당신을 상속자로 지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엔 이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재산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사람에게만 남긴다. 그날부터 미정은 탐욕스러운 친척들과 언론의 공격 속에서 그녀의 진심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42의 나이에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딸 하나 키우는 싱글맘이죠. 남편은 딸이 3살 때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로 전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거였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딸 도시락 싸주고 7시에 집을 나서면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요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던 전 급하게 뛰어가다가 시장 골목 벤치에서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계셨죠. 동네에서 자주 보던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피했습니다. 지저분하다고 냄새난다고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빗속에서 떨고 계신 모습이 마치 제 엄마 같았달까요? 전 망설임 없이 제가 들고 있던 우산을 할머니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쓰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놀람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뭔가 깊은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죠. 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가방에서 아침에 못 먹은 김밥을 꺼내드렸습니다. 제가 먹으려던 건데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김밥을 받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향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그냥 밥 한 끼 챙겨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별로 없으셨죠. 그저 고맙다는 말씀만 작게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 저 아가씨 나이 아니에요. 딸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정 씨, 고마워요. 정말로.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게 신기했어요. 언제 알려드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죠. 그날 할머니는 당신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나도 옛날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살았어. 다들 날 찾았지.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더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나를 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봤던 거야. 그래서 난 다 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엔 원망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정리하신 것처럼요. 근데 미정 씨, 너는 달라. 너는 나를 봐줬어. 사람으로. 그 말씀에 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전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할머니에겐 그게 특별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벤치에 안 계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를 돌아다녔죠.
그리고 골목 안쪽 쓰레기 더미 옆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전 급하게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할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곤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미정아, 고마웠어. 할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곧 병원 가요. 괜찮아. 이제 편안해. 그게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보호자세요.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장례는 제가 치렀습니다. 간소하게요. 어차피 찾아올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빈소엔 저랑 제 딸만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 응. 멀리 가셨어.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딸아이는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평생 외로우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쓸쓸하게 가시다니.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빈소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실례합니다. 박미정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청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고 한은옥 여사의 유언 집행인이고요. 한은옥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전 멍해졌어요. 할머니 성함이 한은옥이셨다고요? 그동안 전 할머니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박미정 씨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하셨습니다. 네. 상속자요? 무슨 말씀이신지. 고 한은옥 여사께서는 생전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재산을 박미정 씨께 남기셨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노숙자셨는데요. 무슨 재산이 있으시겠어요? 박미정 씨 고인은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서건설의 창립자이자 전 대표이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서건설이라고요? 그 유명한 건설사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는 고인께서는 20여 년 전 가족을 잃으신 후 스스로 은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미정 씨를 만나신 거죠.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거기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전 숨이 막혔어요. 513억. 이게 정말인가요? 네, 모두 박미정 씨 명의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500억이라니. 제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저한테 이 모든 걸 남기셨다고요? 잠깐만요, 변호사님. 할머니한테 가족은 없으세요? 자식이나 친척 같은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그분들을 상속자로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박미정 씨만 지정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박미정 씨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죠. 할머니의 필체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 쓰신 글씨였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떠났겠구나. 놀랐지? 미안해. 그동안 숨겨서. 하지만 난 너를 시험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보여준 마음은 진짜였으니까. 이 돈은 내가 가져.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단 하나만 부탁할게.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잊지 말아줘. 내가 내게 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눠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고마웠어, 미정아. 너를 만나서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저 밥 한 끼 나눠드린 것뿐인데 할머니에겐 그게 전부였던 거죠. 변호사님,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고인의 뜻이니까요. 받으셔야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두려웠어요. 이 큰 돈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할머니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그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부터 집 앞이 시끄러웠어요. 나가보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미정 씨, 한은옥 여사와 어떤 관계셨나요? 상속 재산이 500억이 넘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렇게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셨나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전 당황해서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엄마, 왜 저렇게 시끄러워? 딸아이가 겁먹은 얼굴로 물었어요. 전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자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조카라는 사람들이었죠. 당신이 박미정이야?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리는 한은옥의 조카들이야. 고모님 재산 얘기 좀 하자고.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고모님이 당신한테 재산을 남겼다며? 그거 무효야. 우리가 법적 상속인이거든. 무효라니요? 할머니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건데.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고모님 재산을 받아? 한 달 알았다고 500억을 준다고. 말이 돼?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전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우리는 내일 법원에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야. 당신 고모님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무슨 짓이라뇨? 저는 그냥 약이라도 먹인 거 아니야? 아니면 협박을 했거나 멀쩡한 사람이 노숙자 행세를 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의 말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니까 각오해. 당신 같은 사기꾼은 감옥에 보내줄 거야.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기꾼이라니. 저는 그저 할머니께 밥 한 끼 드린 것뿐인데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 제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노숙자 할머니 알고 보니 500억 자산가. 재산 상속자는 한 달 앓은 요양보호사. 유산 사냥꾼인가 진심인가. 댓글은 더 심했어요.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거 아님? 한 달 만에 500억? 키읔키읔키읔 이게 말이 되나. 할머니 세뇌시킨 거 아냐? 이런 게 사기지 뭐야.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정 씨 며칠간 쉬는 게 어때요? 지금 언론에서 난리잖아요. 시설 이미지도 있고. 결국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아니, 자진해서 그만뒀다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일자리를 잃었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딸아이마저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사기꾼 딸이래. 미안해, 하윤아.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돼. 엄마는 나쁜 일 안 했잖아. 근데 왜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아?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왜 저희 모녀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카들이 제기한 상속 무효 소송이었죠. 법정에 들어서니 할머니 조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변호사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해준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유산 사냥 살해입니다. 피고인 박미정은 고인 한은옥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유언장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한 달 만에 500억을 상속받은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고인에게는 법적 상속인인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타인에게 전 재산을 넘긴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판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으신가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께 밥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그런 큰 재산을 가지신 줄도 몰랐고요. 그런 말을 믿으라고. 조카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피고인이 모르셨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판사님의 질문에 전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몰랐다는 걸 증명하나요? 재판장님, 고인의 유언 영상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어요. 법정에 화면이 켜지고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계셨어요. 언제 찍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던 할머니와는 조금 달라 보이셨죠. 옷도 깔끔하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어요. 나는 한은옥입니다. 이 영상은 내 사후 공개될 유언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내겐 조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 재산을 남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내가 사업을 정리할 때도 그들은 오직 돈 이야기만 했죠. 조카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노숙자가 됐습니다. 돈도 지위도 이름도 버리고 거리로 나갔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났죠. 대부분은 날 피했어요.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박미정이라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비 오는 날 그 사람은 자기 우산을 내게 씌워줬습니다. 자기가 젖으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먹으려던 밥을 내게 줬어요.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추운 날 떨고 있는 노인이 안쓰러웠던 거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박미정,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날 찾아왔습니다. 매일 밥을 갖다 줬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내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미정이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내 재산은 박미정에게 갑니다. 그 사람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으니까요. 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거리에 있을 때 날 찾아왔나요? 내가 추울 때 옷 한 벌이라도 줬나요?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오직 내 돈만 원했을 뿐입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님이 조카들을 쳐다봤어요. 원고 측에서 할 말 있으십니까? 조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판장님, 상대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노숙자 행세를 합니까? 이는 정신적 이상 증세일 수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고인은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셨고 정신과 소견서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조카들은 온갖 증인을 내세웠어요.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이웃들, 제가 할머니를 회유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까지. 저는 지쳐갔어요. 매일 법정에 나가고 언론의 공격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이 재산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변호사가 할머니의 노트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미정 씨, 이거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고인이 남기신 노트예요. 그동안 몰래 도와주신 사람들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엔 간단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김순희, 노숙인 겨울옷 지원. 이철수, 노점상 병원비 지원. 박영자,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 할머니는 노숙자로 지내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이분들이 증언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노트에 적힌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장 근처 쪽방촌이었어요. 김순희 씨 계신가요?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저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한은옥 할머니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은옥이 누군데요? 사진을 보여드리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아, 이 양반. 이분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뭐? 돌아가셨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분이 나 살렸어요. 2년 전 겨울 내가 길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패딩 하나 사주셨어. 그것도 새 거로. 그리고 쪽방 월세도 몇 달치 내주셨고. 정말요? 그럼요. 근데 이상한 건 이분이 나보다 더 가난해 보였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날 도와줬는지 신기했지. 김순희 할머니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 아저씨는 자기 아들이 아플 때 병원비를 받았다고 했어요. 독거노인 할머니는 매달 생활비를 받았다고 했죠. 모두 은옥 할머니가 도와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재판정에 그분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한은옥 씨는 천사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곁에 계신 따뜻한 분이었어요. 박미정 씨도 같아요. 그분도 우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카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 재판날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고 한은옥 여사의 유언은 정당하며 피고인 박미정 씨는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조카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고인은 명확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인을 진심으로 돌본 유일한 사람이라는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조카들이 제 앞을 막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항소할 거야. 하세요. 전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의 뜻을 지킬 겁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전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할머니가 자주 앉아 계시던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은옥 할머니의 뜻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할머니께서 편지에 쓰셨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저는 재산의 대부분을 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은옥 재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재단은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고 독거노인을 돕고 가난한 싱글맘들을 지원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일들을 계속하는 거였죠. 쉼터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께 도움받았던 분들, 그리고 언론도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선이었어요. 노숙자 할머니의 유산 사회로 돌아오다. 진심이 만든 기적, 한은옥 재단 출범. 기사 제목들이 달라졌습니다. 쉼터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본 한 사람의 자리.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한은옥 할머니를 한 달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재단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품으셨던 따뜻함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분들이 이곳에서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쉼터에서 첫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노숙인 분들이 따뜻한 밥을 받아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물건을 정리했어요. 낡은 장바구니 안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할머니의 일기였어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미정이를 만났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 우산을 씌워주고 밥을 주고 내 말을 들어주었다. 돈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추운 날 떨고 있는 할머니가 안쓰러웠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겠다. 미정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고마웠어요. 할머니를 만나서. 며칠 후 제게 소포 하나가 배달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안에는 USB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고인이 남기신 마지막 음성 녹음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없겠지. 미안해. 내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선택을 했어. 하지만 믿어줘.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거지라고 불렀어. 하지만 진짜 거지는 따로 있더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난한 거야. 난 거리에서 2년을 살면서 깨달았어.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걸.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미정아, 넌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줬어. 바로 존엄이야. 사람으로서의 존엄. 내가 내게 우산을 씌워줬을 때 난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그동안 난 투명 인간이었거든.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런데 너는 날 봐줬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재산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써.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세상엔 나처럼 투명해진 사람들이 많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줘. 내가 내게 해준 것처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웠어, 미정아. 너를 만나서 난 행복했어. 마지막이 따뜻했어. 그걸로 좋게. 잘 살아, 우리 미정이. 그리고 하윤이한테도 잘해줘. 좋은 엄마야, 너는.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쉼터로 출근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일터였습니다. 아침 일찍 식사 준비를 하고 어르신들을 맞이했죠. 미정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쉼터에는 매일 40여 명의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식사도 하고 씻기도 하고 잠도 주무셨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처음 봤던 분들도 계셨어요. 할머니께서 도와주셨던 분들이죠. 미정 씨 고마워요. 은옥 씨가 당신한테 재산을 준 이유를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은옥 씨랑 똑같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쉼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낯선 젊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저기, 여기가 한은옥 재단 맞나요? 네, 맞아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도움을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거든요.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여기 은옥 할머니라는 분이 자기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러셨군요. 저는 정말 최악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힘드실 때 곁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은옥 할머니는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여자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많지 않지만 받아주세요. 이 재단을 위해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께 도움받았던 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분들. 모두 재단을 돕고 싶다며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졌어요. 쉼터만이 아니라 무료 급식소도 만들었고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쉼터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비 오는 날 할머니를 처음 만났었죠. 그날 저는 쉼터를 나와 할머니가 계시던 벤치로 갔어요. 그곳에 작은 명패가 생겼습니다. 한은옥을 기리며.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잘하고 있죠? 할머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때 한 노숙인이 벤치 옆으로 다가왔어요. 낡은 옷에 더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어요. 저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아침에 딸이 싸준 거였는데 아직 안 먹었던 거였죠. 저기요, 배고프시면 드세요. 노숙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요? 네, 드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외롭고 힘든 이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미정아, 진심은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 내가 내게 준 따뜻함이 다시 너에게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따뜻함도 언젠가 너에게 돌아올 거야. 그게 세상의 이치야.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준 따뜻함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단을 찾는 분들의 미소로, 감사 인사로, 그리고 함께 나누는 밥 한 끼로. 그날 밤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정말 노숙자였어? 아니야, 하윤아. 할머니는 노숙자가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 저는 딸을 안으며 대답했어요. 천사였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준 천사.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우리 엄마 지켜줘서. 저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저곳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할머니, 저 약속 지킬게요. 할머니처럼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미정아. 넌 충분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쉼터에 나가 일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2년 동안 거리에서 견디셨는데 저쯤이야. 어느 날 조카들 중 한 명이 쉼터를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조카 중 막내였던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정 씨. 사과하러 왔어요. 네. 그동안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했죠. 고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안 찾아뵀으면서 돌아가시니까 재산만 노렸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고모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어렸을 때 고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커서는 돈만 밝히는 인간이 됐죠.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미정 씨가 하는 일 봤어요. 신문에서 고모님 뜻을 정말 잘 이어가고 계시네요. 저희가 받았다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고모님의 명예를 지켜줘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늦었지만 후회할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2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한은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나왔고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쉼터에서 일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맞이했죠. 그게 제가 할머니께 보답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딸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할 거야. 뭘? 사람들 돕는 일. 엄마랑 은옥 할머니처럼. 딸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께서 남기신 마음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구나. 그래, 하윤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응원할게. 근데 엄마. 응? 은옥 할머니는 진짜 노숙자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어. 마음이.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쉼터 폐관 후 저는 혼자 남아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삶의 의미였어요. 제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 꿈을 꿨어요. 할머니는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미정아. 넌 내 자랑이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쉼터로 출근했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이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거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을 겁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쉼터 문을 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힘내볼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제 곁에 계시다는 걸.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제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때마다 할머니는 그곳에 계신다는 걸.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갑니다. 세상 모든 외로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며. 그게 바로 할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이니까요.
진심은 결국 돌고 돈다고 하셨죠,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따뜻함이 이렇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따뜻함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그 할머니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